아시아 최고로 부유하다고 자부하는 대일본 제국이 홀대를 받는다. 게다가 미국 공항에서 한국인만 특별 대우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유학생활 도중 한국인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는 스즈키 나오미. 그녀가 겪은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표정이 심상치 않은 스즈키 나오미. 입을 떼기조차 어려워 보이는 그녀에게 대체 어떤 놀라운 일이 닥쳐왔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공항만 봐도 한국의 위상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외국 공항에서 한국인이 받는 환대와 반대로 일본인에게 돌아간 반응의 극명한 차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호노카를 흔들어 놓았을까요? 한국 대 일본, 세계 무대에서의 인식 차이에 대한 뜨거운 진실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있는 와세다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스즈키 나오미입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저는 새로운 문화를 접해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그 나라만의 음식이나 술 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남다른 호기심이 있었죠. 그래서 대학교 입학 후에는 국제관계 전공을 선택했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중국 연변 지역의 대학교로 1년간 교환학생을 갈 기회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중국? 하고 생각했죠. 제 머릿속 중국 이미지라고 하면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연변은 꽤 독특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조선족이라는 한민족 계열이 많이 살아서 한국어 간판도 많고 버드와이저 공장도 크게 있다고 하고요. 왠지 낯설지만 흥미로운 곳이겠다는 생각에 저와 친구들은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출발 전에는 그저 중국도 넓고 지방마다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겠지 정도로만 여겼어요. 사실 어느 나라든 직접 가보기 전에는 그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맥주 문화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조선족 분들과 소통하면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중국어 기초 회화책도 조금씩 보고 연변에는 어떤 맛집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즐겁게 준비했죠. 그렇게 출국일이 다가왔고 저와 제 친구들은 일본 도쿄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연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자체는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생활을 하게 되는구나 하고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시내로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중국이라면 화려한 빌딩들이 즐비하고 음식 냄새가 풍겨오는 북적북적한 거리쯤이었는데 연변 시내는 뭔가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다는 인상이 먼저 들었어요.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차선도 잘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뒤섞여 달리는 모습이 불안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도 이게 정말 내가 인터넷에서 본 다채로운 연변이 맞나 싶었죠. 물론 모든 지역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연변이라는 특정 도시가 중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실제로 도착해서 마주한 첫인상은 꽤 충격적이었죠. 간판에는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었는데 한국어 간판이 놀라울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중국인지 아니면 작은 한국인지 혼란스러운 느낌도 들었죠. 그러나 주변 환경은 제가 익숙해 있던 일본 도쿄와 너무 달라서 문화 충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경적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상황도 저한테는 낯설었어요. 심지어 길에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도 자주 보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적응되겠거니 생각했지만 초반부터 정신적으로 지쳤던 것 같아요. 게다가 기숙사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일이 많았고 공공장소 위생관념도 제가 알던 기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 친구들 중 몇 명은 우리가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닐까 하고 일부러 밖에 나가 자주 식사도 하고 거리를 둘러보려 했지만 며칠 지나다 보니 그마저도 쉽게 마음먹기 어려워졌어요. 이왕 온 거 여기서 즐겁게 지내보자는 의욕이 있었음에도 주변 환경이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았죠.
어느 날은 그래도 그 나라 로컬 시장에 가보는 게 현지 문화를 가장 체험하기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에 주말을 이용해 친구들과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봤어요. 강아지로 보이는 동물들이 식용으로 걸려 있고 그 주변으로 파리와 벌레가 득실대더군요. 저는 그런 장면을 생전 처음 봤기에 일단 겁부터 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저 멀리서도 풍겨왔고 5분도 되지 않아 저와 친구들은 시장을 빠져나와야 했어요. 물론 식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제가 아예 바깥 생활을 꺼리게 되었죠. 학교에서는 교환 학생들에게 중국 문화를 경험해 보라며 종종 현지 투어를 추천하거나 프로그램을 안내해 줬지만 저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맥주 공장 견학도 가보고 싶었는데 진작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냄새를 맡고 길에서 인간 배설물까지 봐야 했던 일상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결국 1년이란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1년을 채우고 일본으로 귀국하는 날이 왔을 때 저는 이제야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쿄에 도착하니 깨끗한 거리, 정돈된 교통체계가 새삼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살던 곳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어른들이 한국이나 중국은 일본보다 가난하고 후진국이다라고 말했던 게 떠오르면서 당시에 저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 졸업반이 되었어요. 보통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잖아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유럽 여행을 꿈꿨지만 비행기 티켓 값도 그렇고 현지 숙박비도 만만치 않아 쉽지 않았죠. 그러던 찰나에 한 친구가 한국 여행은 어때? 요즘 일본에서도 한국이 엄청 히트치고 있잖아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저는 앞서 말한 연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연변에 조선족 분들이 많았고 간판도 한국어가 많아서 뭔가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커서 한국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일부 어른들이 늘 하던 말도 머릿속에 맴돌았죠. 한국은 일본한테서 도움을 받아 근대화를 이룬 후진국이라는 식의 이야기요.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었어요. 유럽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한국은 비행시간이 짧아 항공권이 저렴했고 숙박비 역시 우리가 계획한 6박 7일 일정을 소화하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마지못해 그러면 한국에 가자라고 동의했어요. 솔직히 출발 전까지도 좀 불안했어요. 연변에서 봤던 지저분한 환경을 또 겪게 되면 어떡하지? 그냥 고생만 하고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죠. 그렇게 비행기 타는 날이 왔고 친구들과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만나 한국 인천국제공항까지 날아가게 됐습니다. 비행으로는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짧은 시간에도 내내 지난날 연변에서의 충격적인 기억이 떠올라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막상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공항 규모가 상당히 크고 무엇보다 현대적인 시설이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스마트 체크인 기기나 자동화 보안 시스템, 공항 내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저로서는 꽤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공항에도 자동화 설비가 있지만 인천공항은 규모가 훨씬 크고 체계도 잘 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공항 무료 와이파이가 엄청 빠르다는 게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전혀 없진 않지만 지역마다 속도가 느리거나 잘 끊기는 경우를 겪곤 했는데 인천공항에서는 동영상 한 편을 재생해도 버퍼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함께 간 친구들도 와, 여긴 인터넷 천국이네 라며 연신 감탄했죠. 또 공항 푸드코트에서 먹은 비빔밥과 김치찌개도 매우 놀라웠어요. 비빔밥이 고기도 거의 안 들어갔는데도 채소와 양념이 어우러져서 꽤 훌륭한 맛을 내더라고요. 친구 한 명은 원래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김치찌개에 깜짝 놀랄 만큼 맛있다면서 국물을 계속 떠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숙소가 있는 명동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탔는데 이동하면서 바라본 도시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긴 다리를 지날 때 보이는 서울의 마천루가 정말 장관이었어요. 대형 빌딩들과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내가 생각했던 그 후진국이라고 라는 생각이 확 바뀌었죠. 일본 도쿄에도 물론 높은 빌딩들이 많지만 한국의 빌딩들은 유독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연신 창밖을 찍고 우와 진짜 멋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명동 시내에 도착한 순간에는 더 큰 문화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거리는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했고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간판도 굉장히 화려하고 길거리 음식 파는 가게들, 화장품 매장, 옷가게, 카페 등이 미로처럼 펼쳐져 있더군요. 체계적으로 정비된 거리와 알록달록한 네온 사인이 어우러져 아, 여긴 진짜 관광 도시구나 싶었습니다. 또 제가 예약해둔 호텔에 들어서니 일본에서 보던 3성급 호텔보다 훨씬 넓고 깨끗한 환경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욕실도 크고 최신 비데가 달려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평범한 호텔이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6박 7일간의 한국 여행은 매 순간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빌려 입고 궁궐 투어를 하기도 했고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면서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기도 했어요. 홍대에서는 밤늦게까지 버스킹이나 길거리 공연을 하는 젊은 아티스트들을 만났고 명동과 이태원에서는 쇼핑과 다양한 먹거리를 만끽했습니다. 특히 떡볶이나 어묵 같은 길거리 음식이 입맛에 잘 맞았고 감자 핫도그를 처음 먹었을 때는 와, 이건 완전히 새로운 음식이잖아 라며 감동했죠. 또한 한국 사람들이 어찌나 친절하던지 모르는 길이 있어 물어보면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한국의 미용실에 가본 일이었어요. K-드라마를 볼 때마다 여배우들의 세련된 헤어스타일이 궁금했는데 실제로 한국 헤어 디자이너가 제 머리를 스타일링해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메이크업까지 살짝 해주셨는데 거울을 보니 진짜 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러니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 예뻐 보일 수밖에 없구나 싶었어요. 제 친구도 한국 화장품을 대량으로 사갔고 저 역시 한보따리 쇼핑을 했답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돌아가기 전날에는 좀 더 여기서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았죠. 저는 처음에 한국 여행을 망설였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 나라가 발전되고 편리하며 즐길 거리가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변에서 겪었던 기억과 완전히 다른 세계였고 어릴 적부터 들었던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느끼게 됐어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는 친한 친구들에게 진짜 한국 괜찮더라. 엄청 발전됐고 음식이나 문화도 다채롭다고 말했지만 못 믿겠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저처럼 중국 연변하고 똑같이 낙후된 느낌이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더 그랬죠. 저도 직접 가보기 전에는 똑같이 생각했으니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으면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여행이 주는 다양한 매력을 계속 주변에 말해주며 편견을 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졸업을 앞두고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을 한 번 더 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는 축구를 좋아해서 주로 유럽 축구를 챙겨보고 한국 축구는 약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한국이 가난하다는 말을 어른들로부터 들어서 처음에는 한국 여행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한 번도 안 가보고 어떻게 확신해? 나도 가보기 전에는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라고 강력히 설득했고 결국 남자친구가 그럼 직접 보고 판단해 볼게라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말쯤 한국으로 다시 떠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겨울이 되기 직전이라 또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네요.
지난번 6박 7일 동안 경복궁, 명동, 홍대, 이태원 같은 서울 주요 스팟 위주로만 돌아봤는데 한국에는 지방 도시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부산이나 제주도처럼 완전히 다른 색깔의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축구 경기장에도 가보고 싶어 해서 실제 한국의 응원 문화는 어떤지 체험해 볼 생각이에요. 유럽 축구와는 또 다르겠지만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무대에서 몇 차례 선전했던 기록도 있고 K리그 현장 응원도 꽤 재미있다고 하니까요. 또 저나 남자친구 둘 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라 미슐랭 레스토랑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싶어요. 인터넷을 보면 정보가 많긴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이 추천해주는 장소가 가장 믿음이 가더라고요. 지난번에 못 가본 전통시장 같은 곳도 가보고 싶고 겨울 시즌에 열리는 축제나 행사도 있으면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던 계절은 여름이었거든요. 겨울의 한국 풍경은 또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요.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연변 교환학생 생활과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경험일 뿐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연변에서도 분명 현지 문화를 즐기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 분들도 계실 거고 한국에서도 다른 인상을 받은 분이 있을 수 있죠. 다만 제가 알게 된 건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그 나라가 진짜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처음 한국을 떠올릴 때 부정적인 선입견이 강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오히려 부러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매력이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여행 때는 남자친구와 함께 더 많은 곳을 다니며 그동안 제 머릿속에 있던 일본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보고 싶어요. 특히 겨울 풍경, 지방 도시, 로컬 맛집 등은 일본어 안내 책자나 해외 사이트에 정보가 적어서 한국 분들이 직접 추천해 주신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국 현지에 살고 계시거나 한국 여행을 자주 해보신 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정보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불편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저 왜 내가 한국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과거의 저를 반성하는 마음과 더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편견을 깨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어딜 가도 장점과 단점은 공존하잖아요. 다만 제가 현재까지는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기억만 얻었기에 또 한 번 여행을 가기로 결심한 것이고 그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나라 출신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겪은 인상적인 사건을 통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본인 유학생 미호, 네덜란드 출신 전직 승무원 엘린, 그리고 영국인 요리사 사라인데요. 세 사람 모두 각자 예상치 못했던 한국과의 만남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인생의 방향까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은 일본에서 온 유학생 미호의 이야기입니다. 미호는 일본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부모님의 권유로 해외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호의 부모님은 원래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권 국가로 가기를 권했지만 미호는 의외로 가까운 나라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까지는 비행시간이 짧고 문화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편했다고도 하네요. 무엇보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발전했다는 교육을 받아온 터라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거나 조금 뒤처진 수준일 거라는 막연한 인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보니 미호는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일본 우월주의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처음 한국 대학에 들어가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열하고 열정적인 분위기에 놀랐다고 해요.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광경이 흔했고
과제나 프로젝트를 대하는 태도 역시 자신이 다녔던 일본 대학과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미호는 의식이 크게 바뀌게 되었는데 특히 미호와 함께 지내는 3명의 친구가 졸업 전에 꼭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오자고 작정하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미호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손 벌리면 편하게 여행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성인이 되었으니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직접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유럽에 가보자고 이야기가 오가던 중 경유지가 되는 미국 여행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호가 내가 믿어온 일본 중심 사고가 정말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을 품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답니다. 미호와 3명의 한국인 친구들은 먼저 미국에 들러 일정 기간 체류한 뒤 유럽으로 넘어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 친구들과 미호의 입국 절차가 극명하게 갈려버린 거예요. 한국인들은 미리 온라인으로 간단한 승인 전자여행어가 ESTA를 받아둔 덕분에 심사대에서 빠르게 확인만 받고 통과했지만 일본 여권을 가진 미호는 미국 입국 심사를 길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론 일본 또한 사전에 비자를 면제받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당시 미호가 이용한 경로나 서류 상태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래 걸렸다고 해요. 공항 직원에게 따져봐도 한국인이 아니면 줄을 서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만 들었고 주변 사람들도 한국인만큼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은 아시아 최고 대국이라며 알아봐 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미호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게다가 미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미호가 만난 현지인들조차 너 혹시 한국인이니? BTS나 K-팝 알아? 라며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미호가 스스로 일본인이라고 밝히면 딱히 반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느낀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미국인은 대놓고 일본인들은 시끄럽고 예의를 잘 안 지킨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미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 이후 미호는 내가 20년 넘게 믿어온 일본이 세계 최고라는 교육이 정말 진실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무르며 새로운 것들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이 끝나도 곧장 일본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든 다른 방식을 찾든 하면서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네요. 이렇게 미호는 미국 공항에서의 나라별 입국 심사 차이라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사건을 통해 마음속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신의 전직 승무원 엘린입니다. 엘린은 여러 나라를 오가며 승무원으로 활약하던 중 일본으로 가는 비행편에서 예기치 못한 기체의 결함이 발생하여 한국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되었어요. 원래대로라면 동료들과 무사히 일본 도쿄에 도착해 장시간 비행 수당도 받으며 쇼핑까지 즐길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씨 문제와 기체 이상으로 기장님이 긴급히 진로를 바꿔 한국으로 내려야 했고 엘리는 그 순간 한국은 일본보다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닐까? 라는 속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나 막상 인천공항에 도착해보니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합니다. 엘린의 첫 느낌은 공항이 너무 크고 깨끗해서 호텔 라운지에 온 기분이었다였다고 해요. 곳곳에 배치된 안내 로봇이나 셀프 체크인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정돈되고 쾌적한 환경에 감탄했습니다. 마침 심한 난기류로 인해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졌던 엘리는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어지럼증과 두근거림 때문에 그대로 쓰러질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공항을 지나가던 한국인 승무원 한 분이 다가와 여기 공항 안에 의료센터가 있으니 바로 가자라며 엘린을 부축해 응급실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엘린은 유럽의 스키폴 공항 등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한국 인천공항에는 아예 그런 응급의료센터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몰랐다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심장 상태 점검을 받은 뒤 검사 비용 역시 매우 합리적이어서 믿기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걱정이 커서 불안해했는데 한국인 승무원은 이 근방이면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대로 있을 겁니다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엘리는 유럽이었다면 물건이 사라지고도 남았을 텐데 라운지 한켠에 제가 두고 온 캐리어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더라며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을 느꼈다고 해요. 게다가 항공기 수리 역시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나 반나절 만에 다시 일본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짧은 인천공항 체류 동안 엘리는 한국이 이렇게 첨단 시설과 배려심 깊은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라니 내가 그간 몰랐던 사실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 후 휴직을 내고 아예 한국으로 건너와 항공사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낯선 나라 공항에서의 비상 착륙이 엘린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셈이죠. 세 번째로 만나볼 분은 영국 런던에서 온 요리사 사라입니다. 사라는 어릴 적부터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보고 연구하는 걸 좋아했고 특히 한식의 매력에 푹 빠져 한국 음식만이 가진 다양성과 깊은 맛을 직접 배우고 싶어 했다고 해요. 마침 사라가 근무하던 레스토랑에서 한국으로 연수를 보낼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사라는 이건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1년 동안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현장 실무를 배우고 지방 곳곳을 다니며 각종 향토 음식을 접해보리라는 큰 포부를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그런데 첫날부터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깜빡 잠이 든 바람에 가방 속에 넣어둔 지갑을 그대로 좌석에 떨어뜨리고 내린 거예요. 거기엔 여권, 신용카드, 2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다가 지갑이 없어진 걸 알고 믿을 수 없는 절망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하는 일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곤란하고 연수 기간 생활비까지 없어진다면 당장 계획 자체가 무너질 상황이었죠. 사라는 경찰서에 신고하면서도 이건 거의 불가능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경찰이 곧 연락을 줬다고 해요. 버스 차고지에서 분실물 센터를 통해 지갑을 확보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손상 없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라면 현금이 전부 들어있는 지갑이 도난당하지 않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 텐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에 사라는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한국에서의 연수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영국으로 돌아가 한식에서 영감을 얻은 퓨전 요리를 메뉴화해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덕분에 레스토랑 주인의 신임을 얻어 생각보다 빨리 본인 명의의 퓨전 레스토랑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사라가 직접 차를 몰고 주유소에 들렀다가 흉기를 든 강도를 만난 거예요. 상대는 차 열쇠와 돈을 요구하며 위협했고 사라는 덜덜 떨며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목소리를 내 살려달라라고 외치던 중 멀리서 3명의 남성이 달려와 그 강도를 제압해 준 겁니다. 이들은 사라 근처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한국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라는 목숨까지 위협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에게 베푼 용기가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인들은 누구라도 같은 상황이면 도왔을 거예요 라며 떠나버렸죠. 그 일을 계기로 사라는 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국인들이 나타나 나를 구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버스에서 지갑을 잃었을 때 누군가가 주워 돌려주었고 두 번째는 영국에서 강도를 당하는 순간 곁에 있던 한국인들이 나서준 거죠. 사라는 이처럼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자신의 레스토랑에도 한국인 직원들을 채용해 식문화를 함께 공부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영국인들에게도 한식과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고 한국의 훌륭한 점들을 더욱 홍보하는 게 본인의 또 다른 목표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세 사람의 에피소드를 살펴봤습니다. 일본인 유학생 미호는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대우 차이를 경험하고 스스로 일본 우월주의를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승무원 엘리는 인천공항 비상 착륙을 통해 한국 공항과 시민들의 배려심 그리고 빠른 기술력에 깜짝 놀라 인생 계획을 바꿨습니다. 영국인 셰프 사라는 분실물과 강도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들의 정직함과 용기를 체감하며 한국을 향한 감사와 애정이 더욱 커졌지요. 세 사람 모두 한국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인생의 변화를 겪었다는 점이 흥미롭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과 따뜻함에 감동했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 이렇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실물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돕는 일을 한국에서는 대단하다기보다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또 한편으로 인천공항이나 K-컬처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으면서 한국이 가진 힘과 경쟁력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요즘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뜬다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실제 일상이나 해외의 시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진 세 사람이 각자 한국에서 겪은 뜻밖의 에피소드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누군가에겐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일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큼 큰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라마다 문화나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습관이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시민 의식과 서로를 향한 배려심이 모여 한 나라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정직하고 안전한 곳, 즐겁고 친절한 사람들의 나라라고 평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선행과 노력, 그리고 꾸준한 발전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분들이 한국을 체험하며 느꼈던 일화나 반대로 한국 분들이 해외에서 겪은 일상 속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간혹 아주 사소한 계기로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때면 정말 놀랍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함께 공유하면 더 큰 감동과 즐거움이 되니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힘이 되는 댓글 한마디도 큰 응원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뜻깊은 이야기를 모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혹시 중국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 세계 2위 경제 대국, 고속 성장, 압도적인 인구 이런 것들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거대한 나라, 중국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죠. 특히 저는 세계 경제의 중심부에서 그들의 경제 성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기회가 생겼을 때 정말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주인공 에밀리는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유능한 직원입니다. 평소에도 다양한 국가로 출장을 다니며 많은 나라들의 경제와 문화를 직접 체험해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출장입니다. 그녀는 중국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파견되었는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대국이 그녀의 새로운 목적지로 정해졌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경제 규모만 봐도 미국에 이어 2위라니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나라잖아요.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너무 기대됐어요. 에밀리는 수많은 경제 기사를 통해 중국이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루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뉴욕에서도 중국의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죠. 거대한 인프라와 높은 기술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중국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출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에밀리는 출발 전날 밤 짐을 챙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될까? 이런 설레는 생각 속에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마침내 에밀리는 뉴욕 JFK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에밀리가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그곳의 압도적인 크기와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최신식으로 설계된 모습이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고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진짜였나봐. 에밀리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베이징의 도심은 웅장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고층 빌딩과 최신식 교통 시스템은 마치 미래 도시를 방불케 했죠. 특히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들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와, 이런 걸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이 정도면 미국보다 더 발전한 거 아닐까? 에밀리는 고층 빌딩 사이로 펼쳐진 깔끔한 거리를 보며 중국이 정말 빠르게 성장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이는 도시에서 에밀리는 더욱 큰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은 분명 놀라운 것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그녀는 곧장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에밀리는 짐을 풀고 몇 시간을 쉬다가 바로 회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뉴욕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중국 현지팀과 함께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기업들과 미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에밀리는 한가롭게 베이징 거리를 걸으며 도시에 대해 더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밀리는 중국에 있는 대학 동창인 리우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리우는 에밀리가 다니던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왔던 친구로 지금은 베이징의 한 IT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에밀리, 정말 오랜만이야. 중국에 출장 온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 어떻게 지냈어? 리우, 나도 정말 반가워. 베이징에 온 김에 너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에밀리와 리우는 베이징의 한 유명 카페에서 만나 근황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밀리는 중국에서의 생활과 일에 대해 궁금한 점을 리우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들이 이어졌지만 에밀리는 점차 중국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우, 중국에 와서 정말 놀랐어. 여기서 본 모든 것들이 너무 발전해 있어서. 특히 이렇게 많은 기업들과 최신 기술들을 보니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너는 여기서 일하면서 어떤 걸 느꼈어? 리우는 에밀리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많이 달라.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일자리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질 정도야. 에밀리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리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중국은 이렇게나 빠르게 성장하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취업이 힘들 수가 있어? 리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에밀리에게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고 성장률도 5%나 된다고 하지. 그런데 그게 문제야. 성장은 하고 있는데 정작 청년들에게는 그 혜택이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어. 오히려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지. 얼마 전에는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한 사람이 겨우 지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큰 화제가 됐어. 그 정도로 취업 시장이 포화 상태인 거야. 에밀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스탠포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지방 공무원 자리에 합격했다는 말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 박사 학위자가 지방 공무원이 됐다고? 그게 말이 돼? 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지금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 공식적으로는 14% 이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높을 거야. 내가 아는 친구들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몇 년째 백수로 지내고 있거든.
에밀리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중국의 경제적 번영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에밀리는 리우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성장률이 5%인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녀는 리우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리우, 그런데 너희 나라 성장률이 5%나 된다고 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고 물가도 오르지 않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리우는 잠시 생각한 후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라는 건 맞아. 하지만 그게 꼭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야. 왜냐하면 이 성장률은 실제 소비가 늘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생산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 여기서는 팔리지 않은 물건도 그냥 생산만 하면 GDP에 포함돼. 에밀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팔리지 않은 물건도 GDP에 포함된다고? 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1만 대 생산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중에 반이 팔리지 않았어도 생산 자체가 GDP로 잡히는 거야. 그리고 그 팔리지 않은 물건들은 그냥 창고에 쌓이거나 심지어는 아예 버려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GDP 사실상 허수인 셈이야. 에밀리는 이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실제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저 숫자만 부풀린 거네. 리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게 문제야.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지어졌는데 실제로는 그중 대부분이 비어 있어. 하지만 그 건물들도 GDP에 포함돼. 그래서 겉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성장은 없는 거지. 에밀리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믿어왔지만 이제는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리우는 에밀리를 데리고 베이징 외곽에 있는 한 신도시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대적으로 개발된 지역이었지만 현실은 황량한 분위기였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대부분의 건물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았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유령 도시야. 이곳은 처음에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개발되었지만 결국 빈 건물들만 남게 되었어. 에밀리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멀쩡한 건물들이 비어 있다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리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부동산 거품. 지방 정부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무리하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야. 수요도 없고 경제적인 가치는 없지만 건설 자체가 GDP에 포함되니까 그저 지어놓기만 한 거지. 에밀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에밀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고요한 거리, 텅 빈 주차장, 그리고 다수의 건물들은 입주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거대한 건물들이 지어졌는지, 그리고 그 건물들이 결국엔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이유가 에밀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우, 이렇게 많은 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뭔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거야? 에밀리는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리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정부도 문제를 알고는 있어. 하지만 그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 자체가 이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가 없어. 부동산은 경제 성장률에 크게 기여하고 있거든.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숫자를 높여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런 대규모 건설이었어. 리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에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그 스케일이 너무 커. 그리고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야. 이 유령 도시들로 인해 발생한 부채가 엄청난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에밀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중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리우와 함께 한 그날 이후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중국 경제의 여러 문제들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에밀리는 현지에서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흥이 있는 장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은 중국 내 경제 이슈를 다루는 저명한 학자로 최근에는 부동산 거품,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를 주제로 여러 논문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경제의 실태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장 교수님, 중국은 분명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중국은 그 성장이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고 실제로는 문제가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와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장 교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문제는 복합적이에요. 중국의 경제 성장은 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에 의존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 정부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무리하게 자본을 끌어들여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했죠. 처음에는 그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경제는 급격히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과잉 투자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유령 도시들이에요. 에밀리는 장 교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장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정부가 그 해결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달려 있어요.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며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지방 정부들이 부채 문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고 중국 경제는 여전히 외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내부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에밀리는 점점 더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경제 성장에 감탄했지만 이제는 그 이면에 숨겨진 심각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에밀리는 한국의 한 대기업이 주최한 국제경제 포럼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아시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에밀리는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한국 경제의 여러 특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에밀리는 궁금증을 품고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한 경제학자는 에밀리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은 단순한 수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내수와 수출 모두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왔죠. 특히 한국은 빠른 기술 혁신과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장려하며 경제의 다각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의 경제 구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을 장려한다는 부분이 흥미로워요. 중국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돌아가는데 한국은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군요. 한국의 경제학자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해 경제를 다각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법제도와 강력한 사회 안전망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에밀리는 한국 경제의 이면에 숨겨진 강점들을 이해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경제 모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그녀에게 단순한 성장이 아닌 지속 가능성과 균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에밀리는 베이징의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겉으로 드러난 경제 성장과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 그리고 한국에서 발견한 경제적 안정성과 균형. 그녀는 두 나라를 비교하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야. 성장 속에 내포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성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에 불과해. 에밀리는 이번 출장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모델에서 발견한 균형과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성장에만 매달리지 않고 국민들의 삶이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했어. 이 점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성장의 의미 아닐까? 에밀리는 한국 경제의 장점들을 자신이 일하는 글로벌 기업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전략에도 반영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다시 방문해 그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발전 요소들을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 다음엔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해 봐야겠어. 이렇게 에밀리는 중국에서의 출장을 통해 새로운 교훈을 얻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인상을 안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앞으로의 업무와 삶에서 더욱 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장률만 높다고 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며 국민들이 삶에 실제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죠. 에밀리가 한국에서 발견한 그 가치처럼 우리도 이제는 숫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